형광등이 째깍거리며 깜빡입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등을 파고들어요. 경찰서 시계가 밤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얇은 잠옷 차림으로 떨고 있는 작은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주름진 손이 무릎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오래된 경찰서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커피 우린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자극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타자기 소리가 이 늦은 시간의 적막함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당신 누구예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물어보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저를 여기 데려왔어요? 하고 묻는 말투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엄마의 머리카락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평소 단정히 빗어 넘기시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잠옷 위에 급하게 걸쳐 입은 얇은 가디건이 어깨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마케팅 회사를 다니는 박현아입니다. 올해로 42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주말에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분은 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67세 우리 엄마인데 말이에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다가 5년 전에 은퇴하신 평생을 교육에 바치신 우리 엄마 말이에요. 어머님, 따님이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아마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는데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는지 익숙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서 시선을 피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딸은 대학생인데 이 사람은 너무 늙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눈에는 정말로 저를 모르는 표정이 가득했거든요. 그 눈빛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것과 똑같았어요. 엄마, 저 현아예요. 둘째 현아. 라고 말해봤지만 현아? 현아는 20살인데 당신은 누구예요? 하며 되묻으시는 엄마를 보면서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머릿속에서 저는 여전히 대학생인 채로 멈춰 있었던 거예요. 20살의 현아, 그때의 저로 말이에요. 석 달 전 그 진료실에서의 일을요.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을 때 엄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치매라고요. 저는 멀쩡해요. 하며 소리치시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의사는 MRI 사진을 가리키며 뇌의 어두운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위축되고 있다고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을 잃게 될 거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고개를 저으셨어요. 검사 결과가 틀렸을 거라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라면 병원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며 의사 말투가 어땠다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시던 엄마의 옆얼굴이 유난히 작아 보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시는 엄마를 보니 그때 제대로 준비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된 거구나. 엄마가 저를 모르는 세상이 말이에요. 제가 알던 엄마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이제 새로운 엄마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거겠죠. 6개월 전만 해도 엄마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셨고 돌아와서는 정성스럽게 아침 준비를 하셨거든요. 김치찌개든 된장국이든 늘 국물이 있는 찌개 한 가지와 나물 반찬 서너 가지를 식탁에 올려놓으셨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늘 누군가 올 것처럼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엄마다운 모습이었죠. 은퇴하신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며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시고 수다도 떨며 즐겁게 지내셨어요. 저는 주말마다 엄마 집을 찾았어요. 강남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일요일 오후만큼은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오는 날이면 유독 기뻐하셨어요. 현아야, 많이 힘들지? 회사 일은 괜찮니? 하며 걱정부터 하시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나 잡채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며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현주 언니는 소아과 의사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막내 현민이는 결혼한 지 2년 차라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엄마를 가장 자주 뵙게 되었던 거죠. 언니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르셨고 현민이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나타났어요. 첫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엄마 집에 갔는데 냉장고에 같은 반찬이 2개씩 들어있더라고요. 콩나물 무침이 2개, 시금치 나물도 2개. 엄마, 왜 같은 반찬을 2번 만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니 엄마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언제 만들었지? 하시면서 냉장고를 다시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깜빡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전화 통화 중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기도 하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시기도 했어요. 현아야, 이번 주 일요일에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하시고 나서 1시간 후에 또 전화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까도 그 얘기 하셨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 그랬나? 하시며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 뒤에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며 있었지만 그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엄마가 길을 잃으신 날이었어요. 평소 다니시던 마트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못 찾으신 거예요. 마트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2시간 동안 헤매시다가 결국 마트 직원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같은 곳만 돌고 계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못 찾겠다고 하시네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란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어요. 급하게 달려가서 엄마를 모셔왔는데 엄마는 계속 변명을 하셨어요. 공사 때문에 길이 바뀌었나 봐. 표지판을 잘못 봤나 봐. 하시면서요. 하지만 엄마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본인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현아야, 엄마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뭔가 자꾸 까먹고 헷갈리고 혹시 내가 아픈 걸까?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걸요. 엄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검사 받아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조금만 조심하면 될 거야. 하시면서 병원 가는 걸 미루셨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엄마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드셨고 경로당에도 자주 안 가시게 되었어요. 마치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시려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현아야 하시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불안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사라지신 날 말이에요. 오후 8시쯤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한두 번 더 올렸을 때 받으셨을 텐데 계속 신호음만 들렸어요. 혹시 일찍 주무시나 싶어서 9시쯤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급하게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진단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엄마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엄마 하고 불러봐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방마다 다 찾아봤지만 엄마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신발장을 보니 평소 신으시던 운동화가 없었어요. 어디 나가신 것 같았는데 이 시간에 엄마가 밖에 나가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경비실에 물어보니 오후 6시쯤에 나가시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셨나요? 라고 했더니 그냥 산책 나간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벌써 3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으신 게 이상했어요. 평소 엄마는 해지면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더더욱 늦게 다니지 않으셨어요. 동네를 다 돌아다니며 찾아봤어요. 평소 자주 가시던 마트, 약국, 은행, 심지어 경로당까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엄마를 찾을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 11월 말 서울의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얇은 옷을 입고 나가셨는데 괜찮으실까 걱정이 되었어요.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실종 신고를 하려고 가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실종되다니. 경찰서에서는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는 즉시 접수해 준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사진 있으세요? 평소에 어디를 자주 가셨나요? 옛날에 살던 곳이나 직장이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요? 경찰관이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요. 현아야, 요즘 자꾸 예전 집이 그리워져. 성북동 그 집 말이야. 30년을 살았던 곳이니까 그럴 수밖에. 하셨던 게요. 혹시 엄마가 옛날 집을 찾아가신 건 아닐까요? 성북구 정릉동에 30년 전까지 살으셨거든요. 라고 말씀드리니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옛날 살던 곳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쪽으로 수색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경찰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데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엄마가 혹시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혹시 길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헤매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밤 11시 45분쯤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정릉동 옛날 집 앞에서 서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많이 추우셔 하세요. 지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얼마나 헤매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생각하니까요. 3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시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옷은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엄마의 표정이었어요. 멍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면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엄마, 저예요. 현아. 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저를 보더니 당신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를 완벽하게 알아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듯 하시는 거였어요. 집으로 모시고 오는 길에도 엄마는 계속 물어보셨어요. 여기가 어디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5분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엄마는 이 집이 어디냐고, 왜 여기 왔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치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구나. 사흘 전만 해도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 걱정을 해주시던 엄마가 이제는 저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혼자 두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거든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재택근무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팀장님이 이해해 주셔서 당분간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엄마가 계속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하시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엄마는 항상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당신 누구예요? 여기가 어디죠? 왜 제 집에 있어요? 매번 똑같은 설명을 해드려야 했어요. 저는 현아이고 엄마의 둘째 딸이라고, 여기가 엄마 집이라고, 엄마를 돌보기 위해 함께 지내고 있다고요. 하지만 10분 후면 다시 같은 질문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무력감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엄마는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방문을 잠그시고 제가 부엌에서 뭘 하면 훔쳐가는 게 아니냐며 의심하셨어요. 현아라는 이름을 말씀드려도 현아는 어린 대학생인데 당신은 누구냐고 하시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저를 딸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떤 때는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밥을 해드릴 때나 차를 끓여드릴 때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친절한 이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요. 매일 와서 도와주시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비록 저를 딸로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현주 언니와 현민이도 자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언니가 소아과 의사라고 소개해도 현민이가 막내 아들이라고 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드리면 엄마도 편안해 하셨어요. 가족이라는 인식은 없어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엄마와 함께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혹시 사진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까 싶어서요. 이분이 누구세요? 하고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물어보니 엄마는 한참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기억은 없어도 감정은 남아있다는 거려.
그 후로 저는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엄마가 저를 딸로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대신 매일 새롭게 엄마와 친해지는 거라고 여기기로 했죠. 매일 아침 자기소개를 하고 엄마가 편안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저에게 적대감을 갖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오면 반가워하셨어요. 아, 친절한 분이 또 오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말이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엔 고마웠어요. 적어도 엄마가 저를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뜻이니까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매 약도 꾸준히 드시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엄마는 산책을 좋아하셨어요.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산책 중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요즘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가 저를 딸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엄마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치매는 분명 가슴 아픈 병이지만 완전히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따뜻한 분이셨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현아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저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현아가 누구지? 하지만 그 이름이 왜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기억을 되찾으신 건 아니었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달째 접어들면서 엄마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현아라는 이름을 부르시던 것도 점점 줄어들었고 저를 보시는 눈빛도 다시 낯설어졌어요. 게다가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였어요. 밤낮이 바뀌셔서 밤새 돌아다니시고 낮에 주무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병의 증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일 밤 2시간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되니까 저도 한계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하시면서 제 방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 엄마가 저를 가리키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려고 해.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엄마, 저예요. 현아,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계속 도둑이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일이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됐어요. 엄마는 점점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하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밤에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해드린 밥도 의심스럽다며 안 드실 때가 많아졌어요. 독을 탔나? 하고 물어보시면서요.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음이 쏟아졌고 엄마가 계속 저를 부르시니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엄마가 소리를 지르시면 급하게 나가야 했어요. 동료들은 이해해 준다고 했지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현아 씨, 힘든 거 알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아요. 전문 간병인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현주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못하겠어. 정말 한계야. 하고 울면서 말했더니 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며칠 전에 엄마 보러 갔는데 많이 나빠지신 것 같더라.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간병인을 알아보자.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엄마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간병인 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치매 환자 전문 간병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8시간씩 오는 분은 월 200만 원, 24시간 상주하는 분은 월 350만 원이라고 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영자라는 50대 간병사가 오기로 했어요. 치매 환자를 10년 넘게 돌봐왔다고 하셨어요. 첫날 오셔서 엄마를 보시더니 아직 초기라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더 심한 분들도 많이 봤다면서 잘 돌보면 좋아질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엄마는 처음에 간병사를 매우 경계하셨어요. 이 사람은 또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하시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박 선생님은 익숙한 듯 차분하게 대응하셨어요. 어머님, 저는 도움을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시면서요. 며칠 지나자 엄마가 조금씩 박 선생님에게 익숙해지셨어요. 완전히 마음을 여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으셨어요. 박 선생님이 해주시는 밥도 드시고 함께 TV도 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심이 되면서도 서운했거든요. 제가 못해준 걸 남이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어요. 박 선생님이 오시는 동안은 괜찮았지만 저녁에 돌아가시고 나면 엄마가 더 불안해하시는 거였어요. 낮에 온 사람은 어디 갔지? 하시면서 계속 찾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셨어요. 낮에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밤에는 도둑이 되나? 하시면서요.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엄마는 낮과 밤에 저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낮에 현아는 친절한 이웃이고 밤에 현아는 수상한 침입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박 선생님께 이야기하니 치매 환자에게는 흔한 증상이라고 하셨어요. 시간과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신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간병사가 와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요. 엄마의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밤마다 도둑 취급을 받아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또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경찰을 불러. 도둑이 들었어. 하시면서 베란다 창문을 열려고 하셨어요. 3층이었는데 위험했어요. 급하게 말려드렸지만 엄마는 제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고. 엄마도 불안해하시고 저도 한계에 다다랐고 이웃들에게도 민폐가 되고 있었어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다음 날 아침에 알게 되었어요. 새벽 6시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며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 아래층 아주머니가 화가 잔뜩 나 계셨어요. 위에서 물이 줄줄 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시면서요. 급하게 집안을 확인해 보니 화장실 세면대가 넘쳐서 복도까지 물이 흘러나와 있었어요. 엄마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잊으신 거였어요. 밤새 물이 넘쳐 흘러서 아래층까지 피해를 준 거였죠. 엄마, 언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나는 안 했어. 누가 그랬을까?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셨어요. 아래층 아주머니는 계속 화를 내셨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밤마다 시끄럽고 이상한 소리 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시면서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때 현주 언니와 현민이도 급하게 왔어요. 전화를 받고 달려온 거였어요. 상황을 보더니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현아야,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현민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누나, 더 이상 집에서는 힘들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해보자. 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웃들의 원성, 회사에서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안전. 모든 게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어요.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전에서 맴돌았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 마치 엄마를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니야. 절대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 제가 돌볼게. 하지만 현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나, 현실을 봐. 지금 상황이 엄마한테도 좋지 않아. 매일 불안해하시고, 우리도 지쳐가고, 이게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이야.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지금 상황이 엄마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매일 불안해하시고 밤마다 도둑이 들었다며 소리를 지르시고 저는 지쳐서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박 간병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상태가 집에서 돌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전문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상황의 어르신들도 계시고 24시간 전문 간병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를 제가 돌보겠다고 다짐했는데 벌써 포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소리치셨어요. 당신들 다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모여 있어? 나가, 다 나가. 하시면서 흥분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모여 있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엄마가 제 팔을 밀치시면서 소리쳤어요. 가족? 내 가족은 어디 갔어? 이 사람들은 다 도둑이야.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에게 저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불편하고 성가신 침입자들일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세 남매가 함께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답이 뚜렷했어요.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언니가 이미 몇 곳의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시설도 좋고 간병사들도 전문적이라고 했어요.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했어요. 현민이가 말했어요. 누나, 이게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더 좋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게 하는 거야. 우리도 정기적으로 찾아뵐 수 있고 오히려 마음 편하게 엄마를 대할 수 있을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요.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요. 마침내 결정했어요. 요양원에 모시기로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엄마와 다시 만났어요. 요양원에 계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떻게 혼자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30년 전 살던 집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당신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엄마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저는 현아예요.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니 엄마가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랑, 좋은 말이네요. 요양원에서의 한 달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가셨거든요.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오히려 평온해 보이셨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찾아뵀어요. 엄마는 여전히 저를 딸로는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매일 오는 친절한 사람 정도로는 인식하고 계셨어요. 또 오셨네요. 고마워요. 하시면서 반가워해 주셨어요.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요양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까지. 엄마는 특히 원예치료를 좋아하셨어요.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주시면서 즐거워하셨거든요. 꽃이 참 예쁘네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엄마가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주셨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꽃 그림이었어요. 소중한 사람 주려고 그렸어요. 하시면서요. 비록 저를 딸로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소중한 사람으로는 여겨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현주 언니와 현민이도 정기적으로 찾아뵀어요. 엄마는 우리를 각각 다른 친절한 사람들로 인식하셨지만 모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자꾸 와주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엄마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 간병사들도 엄마를 좋아했어요. 성격이 온순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신다고 했어요. 가끔 밤에 돌아다니시긴 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문제 행동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을 챙겨주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요양원에 모신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집에서는 불안해하시고 저를 의심하셨던 엄마가 요양원에서는 평온하게 지내고 계셨거든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면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다운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저 역시 마음이 편해졌어요. 밤마다 도둑 취급을 받으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끝났어요. 회사 일도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엄마를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치매라는 병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지금 경찰서에서 엄마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1년 전 같으면 절망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안전하게 돌아오셨다는 안도감, 그리고 여전히 제 곁에 계신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라고 말씀드리니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함께 가요.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함께 해주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엄마를 찾아뵙니다. 때로는 저를 알아보시고
때로는 전혀 모르시기도 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매일이 새로운 만남이고 매일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요.